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간밤 미국 뉴욕 증시가 이미 코로나 재확산세, 또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3대 지수 모두 하락한 데 이어서 장중 원달러 환율이 4거래일 만에 연고점을 갈아치워서 오늘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으로만 쏠리는 자금. 지금이라도 주식 계좌에서 돈을 빼야 하는 걸까요?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거래 시작과 함께 1,310원을 돌파했는데요. 오전 9시 55분께는 1,311원 위로 올라서면서 지난 6일 기록했던 장중 연고점을 4거래일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상단을 높여서 2009년 7월 13일 기록했던 1,315원 이후 약 13년 만에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안전자산으로 투자 심리가 쏠리는 건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 확대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11개 대도시에서 스텔스 오미크론보다 훨씬 더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라는 소식에 인플레이션 장기화, 또 경기 침체 우려가 다시 커졌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봉쇄 이슈는 위안화 약세를 이끌고 있는데요. 중국 위안화와 원화는 같은 움직임을 보이는 경향이 있죠. 이에 따라서 원화 약세 압력은 더 가중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간밤 미국 뉴욕 증시에서는 장단기 금리의 역전 폭도 더 커졌는데요.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지게 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은 통상 경기 침체 전조로 해석되곤 합니다.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으로 13일 발표가 예정돼 있는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지수. 그 상승률이 전년 동월 대비 8.8%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수치 자체만으로도 직전월보다 훨씬 더 높은 상황인데 만약 예상치보다도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게 된다면 단기 금리의 추가 상승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정적인 근거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소비자 기대 조사 결과 향후 1년간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율은 6월 기준으로 6.8%를 기록해서 2013년 기대 인플레이션 집계를 내놓은 이래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어쩌면 외국인들의 탈출이 더 가속화되는 건 아닌지 걱정입니다. 대체 이 시장 대응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지금이라도 자금을 빼야 되는 건 아닌지 투자자로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런데 이 고환율에 일부 기업들은 환차익으로 위험 부담을 다소 덜었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은 1분기 환차익으로만 8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4분기 이들 기업이 577억 원의 환차 손을 기록한 점을 감안하면 올 들어서 상황이 상당히 급반전된 셈인데요. 국내에만 핵심 사업장을 두고 무역 업무를 진행하는 회사들이 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쩌면 여기에서 약간의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전문가와 함께 안전자산으로 몰리는 투심, 우리 투자 전략을 어떻게 다잡아야 할지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마감인방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쳐가고 있는 가운데 어떤 투자 전략 세우면 좋을지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높게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만 또 보더라도 또 올랐네요. 지금 1,316원 40전 기록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코로나19 이 재확산에 따른 중국의 재봉쇄, 그러면서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외환 보유액까지도 감소하면서 지금 굉장히 국가적으로도 좀 큰일이 났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 소장님 견해가 어떤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 두 가지로 나눠서 보죠. 일단 중국이 봉쇄로 들어가게 된다라는데 왜 원화가 약세냐라는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글로벌 경기가 침체가 된다라면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늘어나겠죠.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달러밖에 없습니다. 그전에는 유로화라든지 아니면 엔화 이런 것들이 안전자산 역할을 했는데 지금은 원래 전통적으로 유로화가 그 달러보다 비쌌어요. 근데 지금 유로화, 달러화가 지금 1대1 정도로 교환 비율이 나타날 정도로 유로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더군다나 지금 엔화도 약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오롯이 달러만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환율인 원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문제는 현재 지금 환율을 어느 정도로 끌고 가야 되느냐 정책 당국자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들인데 이 지금 1,300원이 넘어가게 된다면 경기가 그렇게 우리나라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1,300원까지 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약 100억 달러라는 돈을 지난달에 소진을 했다라는 것이 언론에 공표가 됐죠.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나라도 환율을 돈으로 방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IMF를 겪기 10년 전에 이미 영국은 IMF를 겪었었습니다. 영국이란 선진국이 IMF를 겪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영국 파운드가 불안해지니까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영국 파운드화를 무차별적으로 매도를 하면서 결국 영국이 백기를 들었던, 그러면서 소로스가 전 세계에 이름을 밝히게 된 그런 계기가 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따라서 어느 나라도 자국 돈으로 환율을 막을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고는 IMF 이후에 약 4,300억 달러로 막대한 금액이 있기 때문에 외환위기가 온다? 이것은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IMF 당시에 한 달에 약 117억 달러를 소진한 이후에 거의 90억에서 100억 달러, 지금 수치는 좀 다릅니다만 이걸 소진했다라는 거, 그리고 빠르게 이게 소진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일부 불안감을 자아내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시장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트리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조금 더 궁금해지는 부분이 지금 IMF가 다시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 시장에서 들리던데 소장님은 지금 그렇게까지 보시지는 않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지금 네. 감소 속도를 본다면 거의 그런 상황들이 또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기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은 상황이 180도 다릅니다.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한 나라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외환을 보유해야 되느냐라는 개념이 좀 희박했었던 상황이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발되기보다는 조짐이 한 3개월 전부터 태국 바트화부터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동남아, 그러니까 태국 바트화가 흔들리니까 태국 바트화에서 돈을 못 빼는 거죠, 외국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다른 동남아들은 살아있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만에 돈을 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MF가 확 와버린 건데, 지금은 이제 전 세계 글로벌 경기가 이제 침체돼 있는 상황이라 어떤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 온다라는 것은 좀 너무 앞선 얘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 외환보유고가 없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외환보유고가 거의 한 10위 안에 드는 정도로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외환보유고가 현찰만 우리가 딱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채권이라든지 다양한 형태로 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약 4,300억이라는 돈, 그러니까 지금 한 달에 100억씩 써도 4,300억이면 얼마를 써야 되죠? 굉장히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가 몇 개월 동안 무역 적자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환율이 이렇게 된다라면 또 이제 복잡한 셈법이 돼서 또 수출이 잘 되면 또 돈을 또 벌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IMF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논한다라는 것은 좀 다소 성급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증가 속도가 좀 가파르다라는 거, 한 달에 100억씩 소진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이게 언론에 공표가 됐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정부가
돈으로 이걸 막으려고 한다라는 것으로 글로벌 헤지펀드의 인식이 된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것처럼 결국 우리나라에도 헤지펀드가 안 들어온다라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라는 지금 상황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거기까지 예측은 조금 너무 앞선 게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에 좀 불안감들이 있었던 부분이라서 한 번 더 여쭤봤습니다. IMF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좀 너무 성급하게 겁을 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지금 이 외환 보유고가 감소하고 있는 속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한편 국민연금이 이 해외 투자 비중이 좀 크게 늘어나는 게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이런 지적도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국민연금 일단 투자 자체는 잘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대외 투자 비중 자체가 이게 환율 상승이 정말 약이 되는 수준인 건가요? 이게 좀 이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얘기가 아니라 미국 이제 재무부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어떤 언론에 보도된 게 아니라 미국 재무부에서 한 달 전쯤인가요? 한 20일 전쯤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죠. 지금 우리가 원화 약세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의 미국 투자 비중에 따라서 좀 나타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상황이다라면 이런 것들이 크게 불안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워낙 지금 이제 증시 체력이라든지 우리 환에 대한 체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현재 지금 국민연금은 지금 우리 지속적으로 국내 투자를 줄여놓고 해외 투자를 늘려놓은 상태예요.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둘 다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만 국민연금이라는 기관이 갖고 있는 특성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국민연금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쉽게 얘기해서 100억을 투자하겠다. 그러면 무조건 100억을 투자해야 돼요. 그거에 대해서 100억을 투자를 만약 증시가 빠지면 투자를 안 했다? 근데 만약에 갑자기 다음 달부터 주가가 갑자기 급상승해 버리면 누가 그걸 또 책임을 지나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가을에 국정감사를 받습니다. 국정감사를 받기 때문에 무조건 나온 것들은 집행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현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지금 현재 지속적으로 국민연금 우리가 연금 내시잖아요. 우리 다 같이 내는 연금이잖아요. 그걸 이제 원화로 낸 거를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는 달러로 바꿔야 되죠.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금액이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고 있는 국민연금의 행태 나중에 이제 이게 국민연금 투자가 잘 돼서 결국 달러를 팔고 원화로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은 취약한 상태에서 이것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나라 환 불안을 야기하고 있는 요소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의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또 지금 이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이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도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네요. 한편 또 제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제 곧 또 방한할 예정입니다. 19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고공행진하고 있는 이 환율에 대해서 지난해 말 종료됐던 한미 스와프, 이 통화 스와프 재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까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그런 분위기인데 자, 일단 통화 스와프 자체가 무엇인지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시거든요. 이게 통화 스와프가 뭔지 또 지금 체결 논의 가능성 어느 정도로 전망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IMF 이후에 많은 국가들과 이제 통화 스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통화 스왑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미국과 통화 스왑을 맺는다라는 것은 특히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썩 도움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놓는 것은 당장 내가 대출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급할 때 그때 가서 내 뭐 그 신용등급 심사하고 뭐 이런 거 복잡하니까 미리 지금 해놓고 내가 필요하면 돈을 빼쓰고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는 거죠. 통화 스와프라는 거예요. 서로 간에 미국도 만약에 우리나라 원화가 필요하면 갖다 쓸 수 있는 거고 우리는 이제 미국에서 일정 부분 달러를 갖다 쓸 수 있는 그러한 계약이죠. 그게 이제 공교롭게도 올해 초에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이제 교체되는 시기에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었던 상황이 연출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전쟁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통화 스와프가 처음에 끝났을 때만 하더라도 글로벌 경기가 이렇게 침체될 거라고 예측은 솔직히 불가능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느 누구의 실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통화 스와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지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간간히 보여요. 오늘 이제 어젠가요? 오늘 나온 뉴스를 보니까 이제 그
나토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통화 스와프를 이제 우리 쪽에서 거론을 했었던 것 같은데 미국 측에서는 뭐 특별히 답변이 없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거론 자체가 안 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재무부 장관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통화 스와프가 바로 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그 회사 생활해 보신 분들 압니다만 A 기업과 B 기업의 CEO가 만난다 그래서 거기서 자 우리 하자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그 A 기업의 대표이사와 B 기업의 대표이사가 만나기 위해서는 실무진들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 시간 테이블까지 다 해가지고 할 얘기들은 이미 다 만들어놨어요. 물론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오면 원론적으로 자 검토해 봅시다라는 정도지 지금 여기서 논의가 된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너무 억측이 아니겠는가. 결국 우리 쪽에서 통화 수합 얘기를 어느 정도 거론됐는지 모르겠고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지 실질적으로 회담 결과는 나중에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여기서 거론했을 때 미국이 원론적인 대답을 한 이후에 실무진들이 이제 그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우리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좋은 기회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일어나기까지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왜 받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굳이 내가 원화가 필요하지 않은데 이건 상대적인 개념인데 내가 통화 수합을 왜 받아줘야 되지? 그러면 내가 뭘 우리나라에 이 한국에 요구해야 되지? 이게 굉장히 복잡한 거거든요. 단순하게.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통화 수합을 단순하게 체결한다 안 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찌됐든 지금 정부가 어떻게 이것을 끌고 가고자 하는지 그거를 한번 읽어낼 수 있는 기회가 아니겠는가 싶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지금 답변 내용을 통해서 보면 통화 스와프 자체가 조금 더 필요한 건 아무래도 지금 당장 급한 건 우리나라이긴 한데 지금 제닛 옐런 재무부 장관이 방한하는 자리에서 이야기가 만약에 나오더라도 타결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글쎄 보시는 그건 건가요? 모르겠습니다. 일단 뭐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어떤 통화 수입을 한다라는 게 아니라 통화 수합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이제 정책 당국자들도 그러겠죠. 지금 이제 우리가 4,300억 달러라는 돈이 있는데 굳이 통화 수합을 해가지고 통화 수합을 하려면 누군가 얘기를 들어줘야 되거든요. 미국 측 얘기를 들어주면서까지 할 필요성을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4,300억 갖고 버텨낼 수 있다라고 정책 당국자들이 결정을 내리면 굳이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통화 수합 얘기하는 것은 한쪽에서 하는 얘기지 당국자가 한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우리가 큰 비중을 둘 필요는 저는 아직까지 없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처음의 질문과 그 답변으로 다시 또 좀 얘기가 통하는 것 같네요. 한편 지금 또 환율이 크게 오르다 보니까 걱정이 되는 건 또 산업계이기도 합니다. 뭐 국내에서 모든 산업을 다 완성을 해서 수출을 한다면 큰 부담이 없겠지만 그런데 국내 산업의 특성상 외국에서 또 수입을 해오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이 되는 건데요. 지금 환율 폭등으로 인해서 좀 대응이 필요한 섹터는 어떻게 되고 이 대응 전략은 어떻게 짜면 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떻게 해볼까요? 이게 셈법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 원화가 약세, 그러니까 원화가 1,300원 위에서 놀게 된다면 우리가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이 현대차가 제네시스를 우리나라 돈으로 예를 들어드리는 겁니다. 5천만 원 받고 그러니까 5천만 원짜리 차를 판다라고 하면 우리가 1,200원대 팔던 거랑 똑같이 팔았는데 1,300원이 들어와. 그러면 단순하게 100원 이익이 더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이게 환율 효과입니다. 환율 효과인데 우리가 단순하게 이것에 따라서 지금 현대기아차가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고 보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거죠. 환이 다시 떨어지면 이익은 상쇄돼 버리는 거니까 중요한 건 아닌데 이럴 때 보통 많은 기업들이 환율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자 우리가 5천만 원에 팔던 거를 지금 4,800만 원에 팔아도 이익이 나네 환율 효과로 인해서 그러면 가격을 낮춰버립니다. 그러면 상대 어떤 그 다른 나라 거보다 물건을 더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게 엔화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어떤 그 고가 제품들이 일본 제품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일본 제품과 거의 비슷한 가격으로 하다가 환율 효과에 따라서 우리가 낮춰도 우리는 이익이 보장이 되고 그러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싼 걸 사니까 우리 매출은 더 늘어난다는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 등식이 이번에 깨져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원화가 약세면 엔화나 달러가 강세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엔 입장에서는 수출하는 게 오히려 부담이 되죠. 근데 지금 엔화도 약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낮춰버리면 일본도 낮춰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낮추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팔아서 들어오는 이익만 있는 거지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기회는 사라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에 따라서 이득을 본다? 이거는 좀 일시적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수출하는 많은 어떤 수출 기업들이 수입을 해와서 그걸 가공해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가 약세를 나타낸다라면 수입 도입 단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전에 1,200원 주고 사왔던 걸 1,300원 주고 사와야 되니까 수입 단가 자체도 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수출입 기업들의 효과를 봤을 때 일부 기업들은 이걸 가지고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기업이 있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기업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뭉뚱 그려봤을 때는 거의 중립적이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정말 기존의 상식들이 거의 다 뒤집혀 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야기에서도 나왔지만 원달러 환율 강세, 즉 원화가 좀 약할 때 대신에 이게 수출이 좀 잘 되는 측면도 있긴 했었는데 지금 일본의 엔화까지도 같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수출주가 이 원달러 환율 강세에서 좀 강한 모습들 보인다라는 기존의 공식들도 좀 다 뒤집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체 지금 이 원달러 환율 이렇게 고공 강세를 보이는 때 내가 좀 해지 수단으로 가져갈 만한 전략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이 정말 궁금해지는데 이 고환율 시대에 효과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한 해지를 하기 위해서 통화를 산다라든지 아니면 뭐 통화 예금을 든다라든지 아니면 관련 ETF를 산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자산이 현실적으로 투자 자산이 꽤 많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해지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뭐 몇 천만 원, 뭐 몇 억 정도 갖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더군다나 주가가 물려 있어서 투자 이력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해지한다? 저는 현실적으로 얘기하자고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엔화를 사야 된다라는 얘기도 하고 뭐 달러가 강세가 되면 달러 더 사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팔죠? 지금 엔화를 사게 된다라면 엔화가 나중에 지금 이제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갈 걸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럼 엔화 강세가 어느 정도 가서 사야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들을 고민해 보면 참 어떤 그 이론과 현실과의 어떤 괴리들. 지금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를 하자니 내가 돈이 없고 해지를 해놓은 상태에서 언제 이걸 또 다시 전환을 시켜야지?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이 명확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 환을 가지고 내가 어떤 이익을 내겠다, 어떤 방어를 하겠다, 조금 쉽지 않다. 이것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환차익을 노리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하기에는 좀 접근하기는 쉽지 않은 전략일 것 같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좀 아무래도 그냥 현금으로 보유하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걸까요? 현금 있으시다라면 지금 여러분들 현금 있으시다라면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을 소진하는 거에 있어서는 신중해지셔야 될 거고요. 주가는 언제인지 다시 올라오죠. 언제 올라올지 모르죠. 올 가을부터 올라올지 내년부터 올라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올라올 때까지는 현금을 쥐고 계시는 분은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하지만 지금 고점 대비 싸졌다. 바닥을 잡았다 이런 얘기에 현혹돼서 주식을 섣불리 사지 마시고요. 지금 모든 게 불안하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300원 좀 바닥을 잡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아침에 확 바뀌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이 정도 기준을 드리고 싶어요. 2,500 올라올 때까지는 지금은 어떤 특별한 움직임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시장 지금 일희일비하면서 대응할 게 아니라 조금 더 차분한 자세로 대비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슈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봤고요.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이 시간 오늘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키워드들 그리고 내일장의 특징주 미리 엿보는 키워드 식스센스 시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창환 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계속해서 파란 불빛밖에 보이지가 않는데요.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이제 13일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나서 이제 경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는 이제 그 지표를 보고 나서 방향성을 보고서 이제 좀 움직였다고 하면은
지난 이제 두 번 같은 경우가 5월달 같은 경우도 발표 이후에 이제 시장이 급락하다 보니까 먼저 좀 움직이는 측면도 있고 또 그 유로화 약세가 지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에너지 가격들이 급등하다 보니까 유로 쪽에서 좀 긴축을 또 쉽게 하지 못하는 측면들이 있어서 좀 달러 강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고 그게 우리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이제 1유로 1달러 지금 이 페리티 부분까지 지금 거의 지금 유로 화치가 같이 하락하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달러가 계속 강세가 있는 상황이고 오늘 이제 달러 환율이 1,310원을 넘어서 1,316원까지 장중 찍는 모습들이 이런 그 환율 움직임에서는 외국인들의 수급을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또 이런 상황을 좀 이용해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시간으로 많이 알려진 10시, 12시, 2시 이런 반대 매매가 나오는 시점을 이용해서 선물로 계속 눌렀다가 상환했다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여전히 이제 폴과 풋에서는 상방을 해지를 해놓고서 선물 가지고서 이제 단기 매매, 단기 차익거래 지금 여전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장중에 선물 매도가 5천억이 넘어갔었는데 지금 4천억 초반까지 줄었고요. 막판에 종가에 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선물로서 지금 단기 차익을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금 마카오 쪽이 이제 그 18일까지 봉쇄 이슈가 있다 보니까 중국 코로나 상황과 국내도 이제 내일 이제 거리두기 강화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방안에 발표를 하고 있고 코로나 재확산세가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시비가 좀 교차하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제 그 CPI 지표 같은 경우는 6월은 5월보다 분명히 높을 건데 이미 이제 백악관에서는 6월 지표가 높지만은 이미 지난 1일에는 발언을 했고 그 유가 기준 평균 유가를 봤을 때는 7월 달은 분명히 6월보다 낮을 거라서 상당히 높아서 6월 CPI 지표가 좀 다소 높더라도 좀 크게 이제 추가적인 영향은 별로 크지 않을 거다라는 게 이제 중론인데 지금 미리 지금 시장이 걱정해서 반응하는 것 같고요. 사우디 쪽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이란과의 협상이 좀 지연되는 이슈도 아마 그 사우디의 관계를 좀 의식해서 아마 이란과의 그 협상이 좀 지연되는 것 같고요. 의미 있는 유가 하락이 나오려고 하면은 사우디에서 증산을 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갔는데 아무것도 없이 온다. 이러면은 진짜 지금 미국 대통령으로서의 위상을 지금 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합의를 끌고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고 이런 유가에서 의미 있는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내 무역 수지가 개선이 되고 흑자 전이 되고 이러면서 원달러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주가 상승도 국내 증시 반등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프레임이 필요한데 지금 유가 차트로 봤을 때는 101달러에서 104달러로 좀 횡보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게 하락 추세에 대해 상단에 걸리는 게 한 103, 4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대략 13일에서 14일 정도에 딱 맞닿은 타이밍인데 위로 치고 가지 못하면은 기술적인 위치상 유가 급락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이제 사우디의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의 일정과 지금 겹치고 CPI 발표 이후랑도 겹치기 때문에 아마 그 13일 이후가 시장의 변곡점이 상당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공매도 금지 얘기가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는 금융당에서 큰 움직임은 없지만은 이 정도 빠졌으면 그 가능성도 조금씩 대두되는 모습이라서 지금 외국인들의 막판에 선물이 분명히 줄어들고 있네요. 지금 1,600원 줄어들고 있거든요. 이런 막판에 종가는 좀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는 2,300 라인을 지키는 모습 끝날 것 같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11선과 41선에서 딱 걸쳐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 증시도 그 코스닥이 11에서 21선 사이에 이렇게 맞춰 있어서 지금 모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시장의 변곡점 안에 딱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3일이 상당한 변곡점이 될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3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도 예정돼 있고 또 미국의 6월 CPI 발표 역시 현지 시간으로 1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 중동 방문 일정도 13일부터 시작이 될 텐데요. 그야말로 운명의 13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 한마디 먼저 좀 들어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의 인기 키워드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키워드 식센스 6개의 키워드 공개됐습니다. 네, 국동의 최대 주주가 1년여 만에 바뀌었다라는 소식이 시장에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크리스 FNC로 지금 최대 주주가 변경된다라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DB하이텍 반도체 설계 부서를 분사한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시장에 관심 받고 있습니다. 유럽의 에너지 위기는 계속해서 심화될 것 같네요. 러시아의 가스관 가동 중단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 자가진단 키트가 품귀 현상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또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는 더블링 현상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서 백신 관련주들 시장에 관심 받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은 다시 한번 또 봉쇄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마카오 봉쇄 소식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의 특징주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국동, DB하이텍, GSE를 비롯해서 6개의 특징주 선정됐습니다. 오늘의 인기 키워드로 국동의 피인수 이슈와 DB하이텍의 반도체 설계 전담 부서 분사 소식 등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특징주부터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국동이 뽑혀 있습니다. 국동 지금 피인수 이슈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자, 부장님, 국동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오늘 스탑 의견 드리겠고요. 국동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섬유 전문 기업인데,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한창 확산할 당시에 그 방호복 같은 걸 많이 만들어서 그때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가 이후에 이제 코로나 확산세가 이제 꺾이면서 실적도 같이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서 주가가 꾸준히 하락세가 나타났고, 동서가 그 건강식품 쪽에 관련된 사업도 같이 영위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전에 이제 나온 이슈가 이제 크리스 FNC에서 국동의 주식 1204만 주 약 그 정도를 340억에 취득을 했고, 지분을 21.82% 소유했다. 요 뉴스가 나면서 피인수 관련된 M&A 테마 붙으면서 급등 나왔고요. 오늘 이제 갭상승이 나오자마자 이제 앞당 매물대에서 일제 이제 매물 맞으면서 좀 빠졌기 때문에 이 어떤 M&A가 된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바로 변하는 건 아니라서 약간 세로 뉴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일단 저는 오늘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 특징주 국동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국동 스톱 의견 나왔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키워드와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B하이텍의 반도체 설계 전담 부서 분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DB하이텍은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DB하이텍 스탑 의견 드리겠고요. 시장이 지금 오늘 낙폭가도 분명히 있습니다. 내일 아마 반등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봐서 매도를 만약에 한다면 내일 반등 나올 때 하셨으면 좋겠고요. 워낙 악재 민감한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겠고, 동사 이제 파운딩 사업과 팹리스 사업을 이제 분사하는 얘기도 나오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아직은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1개월 이내에 제공시한다고 했지만은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물적 분할 이슈가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DB하이텍 같은 경우가 이제 뉴스가 된 게 반도체 설계 부분, 팹리스 부분을 분사한다는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력 쪽인 파운드리 쪽과 버금가는 사업을 키우겠다라고 지금 회사에서 말을 한 상황이고, 요게 관련돼서 이제 부서장을 영입을 했었습니다. 삼성전자 출신의 이제 부서장을 영입을 했고, 여기에서 만약 분사를 하게 되면은 이제 해당 부서장이 이제 사장을 하게 됐겠죠. 이제 초대 이제 대표직을 맡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분사된 준비를 상당히 많이 한 걸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고, 이 팹리스 사업부 같은 경우가 매출액이 한 3천에서 4천억 정도 나오는 회사고요. 직원만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분사해도 덩치가 커질 수 있는데, 워낙 시장에서 싫어하는 이슈고, 또 하나 이슈가 뭐냐면 동사가 이제 DB가 이제 지주사인데, 워낙 이제 DB 자체가 이제 시가 자산이 5천억이 넘다 보니까 이 자사주 지주사 전환 이슈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자회사 같은 경우가 주식가액이 자기 자산의 50% 넘어가게 되면은 2년 안에 지분 30%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DB가 DB하이텍 가지고 있는 지분율이 12%대입니다. 약 18%를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DB 입장에서는 DB하이텍 주가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주식 분사, 물적 분할 이슈가 나왔을 때 주가가 많이 빠진다는 이슈를 회사에서 모를 리가 없을 것이고, 이건 다분히 좀 약간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봐서 다소 악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이 주가가 빠질수록 지주사 DB에 유리한 구조다라고 봤을 때는 주가 반등이 당분간 좀 쉽지 않다라고 판단 들어서 스탑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코로나19의 글로벌 재확산세에 따른 중국 봉쇄 이슈입니다. 여행 항공주의 급락이 두드러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하나투어 뽑아주셨습니다. 자, 하나투어는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일단 하나투어도 일단 스톱 의견 드리는데요.
사실 이제 그 코로나 재확산 때 뭐 BA.5라고 하는 이제 그 변이 문제가 있는데 지금 계속 더블유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뭐 중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세적으로 뭐 수만 확진자가 더 많다라고 지금 그 시장에 이슈가 나오고 있죠. 사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좀 최근에 이제 그 시장 최근에 고전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이유가 자체가 이제 고환율에다가 고유가 이런 구조에 있어서 뭐 항공주, 여행주 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그 인플레이션이 경기 둔화나 침체로 이어지고 이게 이제 그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수요 둔화가 있을 수 있다는 그 우려가 리오프닝 쪽에 전반에 지금 약간 센트의 영향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요게 이제 코로나 재확산세가 리오프닝 쪽에 한 번 더 센트의 하락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고유가라든가 그 고환율을 좀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 기업들이 항공주 같은 경우는 사실 특히 대형 항공사는 그게 좀 덜하겠지만은 여행사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격 전가를 하고 가격 전가에 따라서 수익률까지도 제고를 하려고 그러면 가격을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린 만큼 또 수요가 둔화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익성 개선이 상당히 둔화가 될 수 있다라는 좀 우려가 있어서 특히 이제 여행이라든가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의 지금 센티가 많이 좀 하락을 하고 이게 지금 2분기나 3분기 실적에 우려로 좀 작용하고 있다라고 봐서 일단 그 여행주 쪽에서는 일단 하나투어 스톱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일상을 찾아가나 싶었는데 다시 위기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하나투어 일단은 스톱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인기 키워드와 특징주들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내일 시장을 주도하는 키워드와 또 특징주에 대한 빠른 솔루션 필요하시다면 내일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장 마감까지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현재 동시효과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 0.96% 하락한 2,317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일중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이벤트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 우려, 코로나 재확산세 등 각종 악재가 더해지면서 시장 종일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0.4% 하락한 2,330선에서 거래를 시작했던 코스피 종일 바닥을 낮추고 있습니다. 오후 2시 무렵에는 2,300선도 위태로운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이후 추가 낙폭 확대 없이 2,300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고공행진에 외국인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현재 코스피는 물론 선물에서도 물량 던지고 있는데요. 다만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보다는 기관 팔자세가 더 짙습니다. 기관은 대형주를 위주로 물량 던지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소형주 중심으로 매물 정리 중입니다. 기관 현재 2,396억 원, 외국인은 65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혼조세 속에서 하락세가 다소 우세한 상황입니다. 특히 IT 투톱 나란히 약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1분기 세계 D램 매출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미국 마이크론은 매출과 시장 점유율이 모두 증가해서 국내 반도체 업체에 위협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삼성전자 1%대 하락하고 있고 SK하이닉스 0.43% 하락하면서 93,3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인도 자동차 기업 마힌드라 그룹의 전기차용 배터리를 공급한다고 밝힌 LG 에너지 솔루션 1%대 오름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역시나 종목별로 등락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주가 다소 선방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보합세 보이면서 3%대 하락한 네이버를 제치고 시총 6위로 뛰어 올랐고요. 기아 역시 강보합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어제 부진한 실적 전망에 3%대 하락했던 LG화학 오늘도 내림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역시 3%대 하락세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2%대 하락하면서 751선에서 장 마칠 것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입니다. 코스닥 역시 기관과 외국인 모두 물량 던지고 있습니다. 개인 홀로 매수에 나서고는 있지만 지수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개인 3,100억 원 매수 우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다소 우세한 상황인데요. 특히나 HLB 3%대 상승하면서 41,850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장 마감 이후에 만나보는 이정수 파트너의 신의 한 수 코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리드온 이정수 파트너가 장 마감 이후 특징주와 함께 시장 분석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파트너 연결돼 있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한수의 이정수 파트너입니다. 네, 정말 수요일에 굵직굵직한 이벤트들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파란 불빛 보여줬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자, 오늘 시장이 이제 흔들림이 좀 나왔는데 지수는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어요. 종목들이 많이 빠져서 그렇지. 빠진 업종들의 대부분 종목을 보면은 뭐 거의 다 빠졌어요. 뭐 코스닥 장중에 1,300개 떨어지고 코스피도 장중에 800개 넘게 떨어졌으니 막판에서는 좀 개수가 좀 줄었습니다. 떨어지는 개수가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1,200개의 하락을 갖고 있는 코스닥을 보면은 대부분 종목들이 여전히 좀 떨어지는 상황인데 제약주가 그래도 오늘 강했습니다. 일단 진단키트부터 해갖고 원숭이 두창 이슈라든지 하여튼 제약주의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빨간 게 보이죠? 여기 보이는 종목들은 뭐 최근에 이쪽의 종목들을 관심을 둔 게 아니고 이거는 뭐 작년인가요?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위주로 그냥 모아놓던 것들인데 이쪽 애들이 다 강하네요. 그래서 이쪽이 다 빨간색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거는 대부분 과거에 진단키트로 엮였었던 종목들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고 나머지는 다 떨어졌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대전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는 없어요. 이번 주하고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은 없는데 지난주 대전 강연회 갔을 때에서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한테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분명히 중요한 강연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거기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IT 비중을 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 강연회 왔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겁니다. IT 비중을 줄이고 343, IT 비중이 그동안 100%였다면 70%를 팔아버리고 30% 이하로 둬라. 그리고 나서 뭐가 강하다? 제약주가 강하다. 그래서 제약주 사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사료주 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약주, 사료주 쪽으로 비중을 더 늘리고 IT 비중을 100%에서 70%를 팔아라. 라는 얘기를 대전 강연회에서 토요일 날 오신 분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어제도 이제 343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좀 비밀적인 얘기로 계속 묻혀놨지만 뭐 계속 요즘에 아침 방송에서 제가 신의 한 수에서 사료주들을 계속 추천하고 있으니까 눈치챈 사람들은 뭐 다 챘을 거고 일단 사료주의 비중을 좀 늘려야 돼요. 자 일단 어제 미국 시장의 나스닥이 약세를 보였는데 뭐 약세를 보인 이유들은 여러분들이 뭐 알겠지만 경기 둔화 이슈 그 다음에 CPI 지수가 수요일 날에 발표가 됩니다. 좋게 나올 리가 없겠죠. 모르죠. 어떻게 뭐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좋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올 연말과 내년을 봐서는 좋게 나올 일이 없어요. 뭐 만약에 좋게 나온다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마트를 갔을 때 올 연말과 내년에서는 라면 가격이라든지 뭐 참치 가격이라든지 달걀 가격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마트 가서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 거라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미국도 마찬가지. 미국 사람들도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게 되면 지표가 좋게 나오겠죠. 떨어져서 나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표가 계속 위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질 임금 소득의 대비 그러니까 임금 소득 대비 소비하는 부분들 특히 이제 식료품이라는 이런 부분이 워낙 그리고 계속 올라갈 게 뻔하니까 뭐 요금은 여러분들도 돼지고기 가격이 뭐 연말 가고 내년 가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냐 지금 그걸 걱정하지 않죠. 다들 연말에 뭐 빵 인플레이션부터 해가지고 밀가루 가격이 더 올라가겠네, 식료품 가격이 더 올라가겠네, 김밥 가격 더 올라가겠네, 떡볶이 가격이 더 올라가겠네, 커피 가격도 올라가겠네. 다들 이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이제 치닫게 되니까. 그래서 저도 CPI 지수가
뭐 잠깐 뭐 떨어지면 좋겠지만 결국은 또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인데, 그래서 그 경기 둔화 이슈와 그다음에 이제 그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금리를 계속 또 공격적으로 또 올릴 거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은 금리를 또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성장주들이라든지 기술주들은 안 좋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3월 달서부터 얘기를 했고, 최근에서 이제 낙폭과대에 따른 6월 달에 시장이 폭락을 했으니, 이 폭락에 따른 낙폭과대에 따른 IT 부품들을 저점에서 단타를 쳤다면, 지난주 금요일 기점으로 그리고 이번 주 월화 기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그 순환매가 빠른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팔고 교체하고 이걸 매매라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앞으로 다가올 이슈에 대해서는 IT가 좋을 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대전강연에서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리고 이번 주 월화 타이밍에 아침 방송 실전 매매 정수랑 그다음에 소통 방송 신의 한수에서 언지는 어느 정도 힌트를 드렸고요. 그리고 사료주들은 인플레이션 수혜주 쪽이니까 수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사료주들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결론은 IT 비중을 계속 줄이고, 그다음에 사료주와 제약주의 비중을 늘려가면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지금 종목도 떨어진다고 추가하면서 물타기가 답은 아닙니다. 라는 것과, 그다음에 아직 지수는 저점이 깨지질 않았어요. 지수가 깨지면 그때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지만, 아직 그 깨질 상황으로까지는 가지는 않았으니, 내일 CPI 지수도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 반이라 그래요. 9시 30분. 그러니까 내일 수요일 날 저녁에 미국 CPI 지수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이 수요일 저녁이니까 미국 시장 이제 목요일 날 새벽에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목요일 새벽에 미국 시장이 그 발표 위해서 폭락을 했는지 아니면 반등을 줬는지를 확인을 하고, 우리나라 시장은 목요일 날에 미국 시장 보고 움직이겠죠.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무턱대고 물타기 할 게 아니고 기다리고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는 내일보다는 모레가 좀 더 확실할 거고, 그래서 미국 시장의 지표가 확실하게 다 나오고 나서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 미국 시장이 폭락세가 없다면 그러면 다시 저점 매수를 해서 또다시 매매 게임에 동참하면 되는데, 수급이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제약주도 좀 조정을 받거나, 일단 제약주하고 사료주 쪽 이쪽이 유리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IT의 비중은 계속 줄여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 이슈 때문에 리오프닝이라든지 항공주라든지 이쪽은 지금 당장은 움직이기가 지금 좀 껄끄러워요. 그러니까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 때까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시장은 박스권입니다. 좀 긴 얘기를 했는데 시장은 박스권이니 아직 그렇게 두려운 구간까지는 아니다. 하지만 종목들의 섹터와 흐름들은 잘 살피면서 강한 쪽을 붙어야 돼요. 그럼 지금 강한 쪽이 어디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약주입니다. 제약주를 하세요. 제약바이오 쪽을 하시고, 그리고 약하고 바닥에 있고 움직이지 않은 쪽을 공략하겠다면 IT를 하지 말고 비료, 사료, 에너지, 음식업종 이쪽이 유리하다는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종목 테마주 2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는 대성에너지, 오늘 가스 관련주들이 움직였죠. 대성에너지부터 분석을 해봅시다. 자, 오늘 대성에너지 아침에 시초가를 주고 계속 밀렸어요. 그러니까 왜 움직였나를 봤더니 국내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3만 명을 돌파를 하면서 이제 우려감 때문에, 그리고 지금 변이 때문에 이게 우세종 BA5인가 그렇죠? BA5가 우세종이 된 가운데 이게 실제 공식 집계보다 7배 더 가까이 많이 이제 많을 거라는 이제 추정, 우려감이죠, 우려감. 그래서 어떻게 또 될지를 모르니까 그 우려감에 이거는 코로나 이슈고요. 자, 대성에너지는 러시아죠. 잘못 얘기했습니다. 대성에너지는 러시아 그 천연가스 그 공급이 중단되는 소식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됐던 건데, 아침에 이제 갭상승을 주고 밀렸는데 다시 조정받으면 또 단타가 됩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다시 밀리면 다시 저점 매수 해가지고 매매가 되는 종목이니까. 근데 급등하시면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다시 노랑 풍선으로 가서 아까 전에 코로나 이슈 다시 설명을 하면은,
지금 제약바이오가 좋은데 지금 피해주로 움직이는 쪽이 저쪽이란 말이에요. 왜냐면은 지금 코로나가 확진자가 3만 명을 돌파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했었던 그 변이가 나왔는데 걔가 지금 우세종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카지노라든지 아니면은 저쪽에 항공주라든지 저 여행 관련주들은 지금 피해주가 돼가지고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떨어지고 있고, 반면에 제약바이오 쪽은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강한 쪽을 붙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이렇게 노랑푸른처럼 저점이 깨진 종목들은 무턱대고 추가하면서 물타기는 위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시점의 정수에서 어제 얘기해드렸죠. SF 반도체 이렇게 먹으면 뭐 하라 그랬죠? 팔라 그랬죠. 어제 팔은 사람들이 잘한 거고요.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올라갈 때 팔았었어야 된다. 그래서 어제 잘 파신 분들은 10% 이상에서 14%를 먹고 판 사람들은 많지는 않을 거고, 그래도 10%는 먹었을 거니까 어쨌든 14.2% 올라갔었습니다. 자, 그럼 시장 점수 매겨보겠습니다. 자, 시장 점수는 지수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코스피는 1% 정도 떨어졌고, 코스닥은 2% 정도 떨어졌는데 1%도 안 떨어졌네요. 어쨌든 그래서 아직 시장은 버티고 있으니까 75점 미. 자, 매수 포인트는 75점 미. 그리고 인플레이션 수혜주 80.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뒤 유튜브 방송에서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고요.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현수였습니다. 네, 시장 점수 다소 좀 내려오긴 했는데 인플레이션 수혜주들은 여전히 좀 좋은 성적 받고 있습니다. 자, 장중에도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번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만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파트너와 함께한 신의 한 수였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마감인박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또 숨가쁘게 달려왔는데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도 쉽지 않은 장이었는데요.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내일의 성공적인 대응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